꽃이 피는 게 샘이 나서 날씨가 심술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좀 참아주라는 걸까요? 참 예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올해는 꽃샘추위가 심술만 부린 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잡아줬습니다. 2달여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들이 한꺼번에 처리됐는데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수리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정준영 불법 동영상으로 번진 사건이 경찰과 업소 간 유착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방에 경찰 고위급이 봐준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해당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인체 위험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이 유해성을 암시하는 실험 보고서를 최근까지 숨겨오며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에 대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잇따라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지 않은 미국은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와 기업 대표 등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된 입시 비리 사건이 터져 화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뒷돈으로 적발된 규모가 200억 원대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며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또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1차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멤버 승리.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신은 피내사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첫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오후에 소환되는 승리에 앞서 오전엔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황급히 국내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승리,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와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 신청이 반려됐던 경찰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가 강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CCTV 등을 통해 대책 모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 모든 의혹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 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유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분석 장비를 든 수사관들이 강남의 휴대전화 복원업체로 들어갑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처음 유출된 곳으로 지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포렌식 장비 들고 오신 거예요?
지난 2016년 정 씨는 이 업체를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 복원을 맡겼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당시 정 씨 측은 수리를 맡겼다며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정 씨의 휴대전화를 맡고 있던 기간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 파일 원본을 확보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맞는지 정확한 출처와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만큼 조작이나 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변호인들도 동행해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대화 내용 등을 분석 비교해 혐의 정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라는 식의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경찰총장이란 직위는 없어서 경찰청장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 고위직의 유착 의혹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과거 경찰청장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민감용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민 청장은 고위경찰 연루설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엄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를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고위급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이 이들 무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좀 제보자가 왜 망설였을까가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워딩이었고요.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실제로 카톡 대화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화방 참여자 한 명이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 총수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장인 만큼 경찰의 특정 고위 직책을 잘못 적은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6년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강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승리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이번 일과 전혀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고위급 인사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찰 유착이 사실이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총수가 직접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인 상황.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부터 정준영 씨 논란까지 잇따른 경찰 유착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찰이 연예인들의 편의를 봐줬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 이 그룹 FTA 아일랜드에 최종훈 씨가 들어있는데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최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언론 공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최 씨의 음주운전은 3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그룹 FTA 아일랜드의 리더 최종훈 씨. 지난 2016년 2월 2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를 겨우 피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연예계 활동 중단을 걱정한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경찰에 했습니다. 그 많은 멤버의 한 명이 이제 그렇게 범법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 심지어는 소속사 전체의 타격이 이제 큰 상황이고 특히 요즘에는 한류 활동들도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3년 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주 연예인이 자숙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고
활동 중단을 거듭하는 사이 연예 활동을 지속한 겁니다. 최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정준영,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카톡방에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쭐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뒤를 봐준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일정한 대가를 매개로 해서 청탁성 요구였는지 필요한 경우는 수사까지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카톡방을 파헤칠수록 해당 연예인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FT 아일랜드 최종훈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보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최종훈이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 250만 원과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당시 최종훈이 자신이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소속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릇되게 판단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경찰 조사에 협조해 유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논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라시에 언급된 여성 연예인들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의 이른바 성관계 동영상 파문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가 퍼지더니 피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 일부 언론 보도도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너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관험증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가해가 번지면서 거론된 연예인이 직간접적으로 루머를 부인하고 소속사가 공식 대응에 나서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우 정유미, 이청아, 오연서 측은 잇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우 오초희도 자신의 SNS에서 관계없는 일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소속 여가수에 대한 악성 루머에 YG 엔터테인먼트 또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상에선 이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2차 가해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신상 털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시작된 여야의 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고 한국당도 이에 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는 볼썽사나운 비방전으로 또 몸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국회법의 품위 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단체인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라는 험한 말까지 쏟아내며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맞서 국회에서 규탄 대회까지 개최한 한국당은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발언을 막아 의회 민주주의를 어겼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두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공포, 정치,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두 정당의 정면 충돌에 다른 정당들은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둘 다 잘한 것 없다며 거대 양당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싸움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사상 초유의 양당 지도부 맞제소라는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모르지 않을 텐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왜 강대강대치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모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파 포로 정권,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에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쏘아붙인 이 한마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회는 순간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런 뭐가 있습니까? 언제 대통령을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상은 중진 의원들의 지지 발언에서 보듯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완패와 릴레이 단식 농성 등 일부 전략적 실패를 딛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야 자리를 잡았다고 점수를 줬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당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는 자신감에 4.3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무차별 공세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부는 혐오의 정치이자 목릿, 앞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에다 국민과 헌법까지 모독한 것이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 모든 것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악재가 겹쳤는데 전국 주도권을 여기서 내줬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당을 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야가 각각 처한 처지와 나름의 계산이야 있겠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침이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에게 과연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으로 이른바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루어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 같은 건 없었는데?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설명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 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재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도 의결됐습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당장 LPG 차량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LPG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아서 운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시큰둥한 편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LPG 차량 살 의향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요, 사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LPG 차량. 예전에 타봤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를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 차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연비 부분들이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니까 하이브리드나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친환경차들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다 LPG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정유나 가스업계는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냉담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본격적인 시행은 2학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입니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의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입니다. 방과 후 1, 2학년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나 그리고 영어를 과도하게 그 학습 위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문화로서 또 대화로서 놀이로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몰입 교육, 과도한 시간 편성은 지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을 정해 학년에 맞게 놀이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했던 SK케미칼 임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보고서 문건을 최근까지 숨겼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 대표는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위증이 의심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케미칼은 1990년대 초반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6개월에 걸친 실험 끝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백혈구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제품 출시를 강행했고 2016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조사에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성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최근까지 관계자의 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유해성 연구보고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해당 연구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철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가 종료돼 고발이 어려운 만큼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피해자 측은 국회에 개정안 발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나 국회의 회기가 끝난 이후에도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위증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해성 연구보고 내용을 감춘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검찰은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수사 때 검찰의 칼끝을 피했던 SK케미칼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어서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피해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SK케미칼은 당시 박철현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습니다. 1994년 가습기 메이트 개발 과정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유해성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유해성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연구자료 등 내부 문건을 비밀리에 관리한 겁니다. 앞서 2016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옥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SK케미칼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전직 간부가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해당 간부에게 연락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임원이 구속될 경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감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만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처음 항소심 공판에 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측근들을 향해 미소도 짓고 여유 있게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 인력으로 취재진 접근까지 차단한 채 주변 도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장소를 분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고려한 듯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이 이번 구인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다른 외상 흔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송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앞둔 이른 새벽입니다. 12층인가 몇 층이 11층인가 그렇다고 한 것 같네. 마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사진 찍고 한 것만 봤어. 집안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송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점하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 정황으로 봐서는 타살의 밑으로 높고요. 송 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에 남겨진 개인 신상 정보를 지우는 이른바 이칠 권리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송 씨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일하지 말고 X나게 가자 그냥. 일하지 마. 또 소리 질러. 직원은 고소장에서 3년 동안 송 씨에게 무차별 폭행과 청부살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신이 저지른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부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송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7살 고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 반쯤 경북 경산의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분리대를 밟고 지나간 차는 그대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승용차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중앙선을 넘은 차도 끔찍한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꽝 소리 났어요. 진짜로 안에 있는데 진짜로 꽝 소리 났어요.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요.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서 문 열고 막 했었거든요. 선을 넘은 차를 몬 사람은 17살 A군. 운전면허도 없는 A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차에는 함께 술을 마신 동갑내기 친구와 41살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술을 먹었어요. 취소 추시 정도도 됩니다. 한 사람은 친구고 하나는 나이가 성인입니다. 경찰은 A군과 동승자 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2014년 여름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던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안에 방치된 8살 아이 그리고 함께 발견된 대형 고무통 안에는 남성의 시신 2구가 들어 있었는데요. 50살 여성이 내연남과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한 뒤 10년 넘게 시신을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이 사건이 떠오르는 사건이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출 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부산 한 주택의 대형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건데요. 범인은 이 여성과 한때 함께 살기까지 할 정도로 친했던 28살 A씨 부부였습니다. A씨는 숨진 여성보다 2살 언니로 과거 직장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흙과 시멘트로 시신을 덮어서 4년 넘게 고무통 안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후 한 차례 이사도 했지만 범행을 들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또 왜 여성을 살해했던 건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의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8일. 지난 2015년 가출 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 B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살 많은 언니 A씨에게 지난 2014년 말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일했던 B씨는 함께 일했던 A씨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라는 의심이 생겨 사이가 틀어졌고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중 이들 부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일부 자백에 그런데 화가 나서 죽이고 싶도록 때렸다.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B씨를 살해한 뒤 동생을 불러 시신을 집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이야기하며 들통났습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한 A씨가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술김에 털어놨고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A씨 부부와 동생을 구속하고 국과수의 B씨의 사망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상대방에게 진지한 약속을 각각 했다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우리와 나란히 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국방부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외형이 거의 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외관상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시기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열린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구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에도 참관단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시설을 보수하고 단장한 적이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외부 사찰단의 방문에 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능이 복구가 된다고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려면 발사체 운반 등 사전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완전히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움직임만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다만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하에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말레이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를 방문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직접 집무실을 안내하며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는 문 대통령에게 행정도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타결 선언을 목표로 두 나라의 자유무역 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아세안 FTA로 양국 교역 품목의 90%가 개방돼 있지만 별도의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철강 등의 우리 주력 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추진하여 양국 간 교육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전기차와 의료기기, 빅데이터 같은 첨단 분야 공동연구와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아세안의 평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greement would be reache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n disarmament, and then
We expect to see peace and stability in this part of the world. 말레이시아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4번째로 큽니다.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만나면서 양국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는 2,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증가 이후 최대입니다. 60살 이상에서 1년 전보다 39만 7천 명이 늘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 공공행정 분야 등의 취업자로 유입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보잉이 있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항공편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미국 보인사의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잇따라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홍콩에 이어 중동 국가들도 합류하면서 세계 수십 개 나라가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Also ich denke, bis die Auswertung dieser Unfälle nicht vollständig vollzogen ist und die Erkenntnisse über diesen Flugzeugtyp gereift sind und die Zweifel ausgeräumt sind, ist es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Sicherheit geht vor. 터키와 레바논은 사고 항공기는 물론 737 맥스 시리즈 등 유사 기종의 운항 중단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운항 중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 항공당국이 운항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미 연방항공청에 해당 여객기의 운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한 근거를 감안해 연방항공청은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운항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항공사에 문의해 보잉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기종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당장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 미국 보인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던 도중에 추락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는 지난 10일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에서 배우와 기업 대표 등 유명인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 사건이 터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뒷돈을 주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학부모 수십 명이 기소됐는데 적발된 규모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전모를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부유층 학부모와 대학 코치진, 브로커와 입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자녀를 명문대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가 적발된 겁니다. We're here today to announce charges in the largest college admissions scam ever prosecu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We've charged 50 people nationwide. 비리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두 가지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스탠퍼드나 예일 등 대학 운동부 코치진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가 하면 입시 관리자들과 공모해 답안지 고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년간 오간 뒷돈의 규모가 2,500만 달러,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rst, cheating on college entrance exams, meaning the SAT and the ACT. And second, securing admission to elite colleges by bribing coaches at those schools to accept certain students under false pretenses. 적발된 학부모 가운데에는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ABC 방송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펠리시티 허프먼과 90년대 시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배우 로리 러플린을 비롯해 뉴욕의 로펌 대표 등
기업체 CEO들이 다수 연루됐습니다. We have seen an increased obsession on the part of parents, particularly parents with means, in getting their kids to the quote-unquote right college at whatever cost. 초기 수사 결과 학부모당 수십만 달러에서 최대 65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기 공모,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일부 대학은 비리에 연루된 코치를 해고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 파문으로 정치권에서도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형법에는 마약류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각각의 죄에서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용이나 허위 증빙 서류를 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 집행 지침과 달리 심야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점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주점은 모두 집행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며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제2차 승인 투표에서도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 12일 밤 이른바 안전장치 보완책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앞서 지난 1월 중순 열린 제1차 승인 투표에서도 2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EU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한국 문학계의 거장 황석영 소설가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랐습니다. 맨 부커상 선정위원회는 오늘 홈페이지에 황석영 작가를 포함한 후보 13명을 발표했는데 황 작가는 2015년 발표한 소설 해질 무렵으로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은 성공한 60대 건축가와 젊은 연극인을 주인공으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 작품입니다. 맨 부커상 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최종 경쟁 후보 6명을 발표하고 5월 21일 공식 만찬 자리에서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내일 공개됩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공동주택 조사를 시작해서 내일은 집 소유자에게 공시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글자 크기가 작아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도로 표지판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2cm 키우고요. 들쭉날쭉한 영어 표지판의 경우에도 기준을 마련해서 혼동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정부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정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사실혼 부부는 제외가 됐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들 부부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카풀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합의안을 내놨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고 또 위풀, 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운 카풀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경영난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시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 3년 동안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정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낸 경우 3년 동안 지원 자격이 유지되고요.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네,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호에 국내 최대의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64m 높이 주탑에 폭 5m, 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초속 35m의 강풍과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디로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대전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도 못하는 이게 이거야말로 추석 대전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표 여유와 자신감 가져. 저거 배하지 말고 알았지? 유연하게.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하시라고.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문희상 의장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자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홍영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인기 정상 연예인들의 실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의 상상력을 넘어선 지 오랜데요. 클럽 버닝썬 논란과는 별개로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성매매 알선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김겨울 연예부 YTN 스타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와 영상으로 먼저 훑어보고 오죠. 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했다, 무마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직입니까?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경남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넘어서요. 그것만 아니에요. 더 위요? 네.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찾지 말아주십니다. 2차 가해가 시작된 겁니다. 네, 카카오톡 대화방의 절친들이 그야말로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다 오늘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정준영 씨는 오늘 새벽에 사과문을 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정준영 씨가 어제 입국을 했죠. 어제 5시 반에 이제 입국을 해서 사실 공항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자리에서는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도 별다른 말 없이 사실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정준영 씨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새벽 1시였죠. 예, 새벽 1시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사과문과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그 사과문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연애 활동도 중단하겠다. 예, 은퇴 선언이라기보다는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사실상 재기가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예. 비윤리적 위법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사실상 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 혐의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준영 씨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최초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동안 카카오톡 내용을 직접 목격한 분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진 어떤 몰래카메라 범죄 그 얘기들은 뭐 당연히 나왔던 것이고, 문제는 오늘 방정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얘기는 일종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장보다 더 윗선과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 밖에 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강남경찰서장보다 윗선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도 하루 종일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 방송에서 추가로 공개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불과 8개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피해자의 수를 가늠할 수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국한에서만 10명이 8개월에 10명. 그럼 10명도 한 명이 몇 번도 있어요? 몇 건의 동영상도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거에서만 지금 국한에서 만약에 볼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엄청나군요. 이게 거기서 끝나진 않았을 테니까. 피해자가 지금 드러난 것 외에 그 카톡 대화방 속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범죄가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예. 성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 성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고요. 추가 범죄, 마약, 탈세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까? 뭐 비슷한 그런 거고. 예.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그 계급이랄까요? 그걸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들 중에 이제 누가 네. 뭐 누가 그분하고 뭐 문자한 거 봤어? 아니면 뭐 어떻게 했어? 그거 연락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네. 가장 큰 그러니까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관할이 지금 강남이죠. 강남서장, 강남 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넘어서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경찰 유착 부분 녹취까지 듣고 왔습니다. 직접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읽어보신 분입니다. 이 변호사가 경찰 고위직이 누군지 보신 대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서장은 아니고 더 위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카톡방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의 대화고요.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대화 내용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는 총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예인들이니까 경찰의 직급체 같은 거 잘 모를 거예요.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 헷갈릴 수는 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검찰과 경찰은 잘 안 헷갈리거든요. 예. 청장, 총장은 헷갈려도. 그러니까 아마 경찰의 최고 수뇌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경찰청장이라고 하면 본청의 청장이 있고 뭐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여러 지방경찰청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미하느냐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가 이제 한 15년, 16년입니다. 당시에 현직이냐 예. 아니면 전직이냐. 왜냐하면 일종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예예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한테 직접 얘기해서 아래로 오델레로 덮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브로커가 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의미하는 거냐, 전직 고위직이 뭐 이렇게 뭐 진짜 누가 이제 사실 관련됐는지 그게 이제 하나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그 대상 공무원에 접근하기보다 중간에 좀 브로커를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 하나가 한 브로커한테 이 사건 좀 해결을 해줘. 근데 그 브로커가 돈 받고 야, 내가 청장한테 얘기했더니 청장 해결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연예인 입장에서 청장한테 직접 전화는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지금 존재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시에 이제 청장 얘기하니까 당시에 경찰청장 강신명 전 청장이었거든요. 강신명 전 청장은 나 승리 씨 모른다. 그 연예인들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 대상이 강신명 당시 청장인지 아닌지는 그런 쪽으로 지켜봐야죠. 네. 일단 그때 당시에 2016년 10월에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이 유력한 대상으로 좀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본인은 절대 승리 씨를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해명을 했고요. 이 밖에도 그때 당시에 경찰 고위 수뇌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남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 버닝썬에 신분증을 내고 들락거렸던 정황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또한 역시 그 조사를 해봐야지 또 알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유착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또 있는데 오늘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역시 대화방의 멤버였던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과거의 음주운전을 경찰을 통해서 좀 보도가 나가는 걸 무마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YTN이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최종훈 씨가 그 3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2016년에 그 이태원에서 그 음주 단속에 걸렸던 것을 그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애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경찰이 담당했던 경찰이 보도를 막아주는 어떤 은폐를 해주고 그 무마를 해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됐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내용도 역시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당사자들끼리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당시에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최 씨가 그
카톡방에서 그 경찰이 자신을 무마해줬다라는 식으로 써서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 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기사가 상당히 빨리 뜨잖아요. 네, 빨리 그런 뜨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보도를 실제로 무마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저희도 사실은 저녁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 그 경찰 쪽에서 알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레커차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FNC 측에서는 최종훈이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서 250만 원의 벌금과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했는데 경찰에게 청탁은 없었다라고 일단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유착 의혹이 짙어지면서 이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감용 청장이 철저히 수사해서 비위나 범죄가 나오면 단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했는데요. 청장까지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청장한테 공식적으로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변호사가 강남경찰서장 윗급이었는데 누굽니까라고 묻지 않았어요. 근데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기자간담회 자청한 거죠. 네. 저 얘기는 뭐냐. 지금 경찰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어떤 뭐 버닝썬부터 시작된 뭐 클럽, 뭐 강남 클럽 문화, 뭐 연예인의 뭐 성범죄 뭐 여기서 끝일 수도 있는데 네.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 우리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결국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할 때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개 지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논거로 치는 게 뭐냐면 유착, 부패예요. 검사는 수가 얼마 안 되겠고 지금 지방 많이 돌아다니니까 관리가 되는데 경찰들이 그 지역의 유흥업소 또는 지방 토호들하고 결탁하기 시작하면 이거 통제가 안 돼. 이게 이제 검찰의 제일 논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시각에서 보면 이게 딱 지금 그 사건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작해서 강남경찰서하고 버닝썬 유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을 당시에는 성범죄가 나오기 전인데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본청 광수대 투입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민감용청장 알았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조직 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경찰청장 얘기까지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 경찰 못 믿겠어로 권익위에다 원본 줬잖아요. 근데 권익위가 그 원본 어떻게 했어요? 경찰 안 줬어요. 대검을 바로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같은 국가기관인데 권익위조차도 이거 경찰 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검 바로 줬다는 거죠. 검찰은 땡큐죠. 경찰 수뇌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찰총장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조사해봐서 만약에 당시의 청장이 장식명 경찰청장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 본인들의 대선배를 구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털고 가겠다. 이게 아마 현재 민감령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생각일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성접대 알선 의혹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데요. 내일 경찰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내일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모 씨 사업 파트너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 유모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인데요. 아직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승리의 절친, 그다음에 박한별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드니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맥커리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경영자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홀딩스 자체도 유모 씨의 유와 그리고 승리의 리를 합친 투자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리홀딩스가 지금 요식업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그리고 투자 사업 그리고 각 사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유모 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데 여기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더 커지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황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알고 있는지를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피의자 소환에 앞서서 경찰이 오늘 그 카카오톡,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가 처음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 그랬는데 어떤 차원이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공익 제보자가 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카카오톡 대화는 엑셀 파일로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과 사진 같은 건 별개의 폴더로 네. 지정돼 있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원본 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간 사본이에요. 원본 지금 대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원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검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본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향후에 어떤 공판 과정 이런 곳에서 증거의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 측에서 들고 나왔을 때 그거 방어하기가 녹록지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본 파일 같은 것들을 조금 확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렌식 업체를 지금 치고 들어간 것 같고. 근데 뭐 포렌식 업체를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까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 하나 좀 이해가지 안 가는 건 왜 정준영 씨 집과 사무실 소속사는 안 가지라는 거죠. 아, 거기는 안 가고 지금 포렌식 왜냐하면 업체만. 이게 보세요. 이게 뭐 제가 약간의 추정인데 이게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단톡방에 다 올리고 막 소위 말하는 자랑을 한 거예요. 좀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그걸 훈장이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저장해놨을까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지웠을까요?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휴대전화, 2016년 휴대전화는 뭐 어찌된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외장하드 이런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저장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건 몰카 범죄의 범인들의 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 잘 보면 단순히 이번에 나왔던 10개월뿐만 아니라 그 전 또는 그 이후 아니면 정말 불과 몇 달 전에 있는 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왜 그걸 아직까지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제가 머리를 떠나진 않네요. 정준영 씨 2016년 비슷한 몰카 사건 때 경찰이 당시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게 조금 더 일찍 좀 범죄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늦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 잘 핸들링을 해야 경찰이 살고 검찰로 하여금 이 검경 수사권자가 안 되라는 그런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이 건은 덮지 않고 제대로 팔 거라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틀은 그렇지만 하나하나 쪼개 보면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오늘 SBS 보도를 보면은 2016년 당시에 경찰이 그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거 보험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이 말을 경찰이 직접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보도 내용은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경찰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계속해서 뭐 과거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계 후폭풍도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준영 씨의 황금폰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지코 씨죠? 가수 플러피 지코 씨가 또 입장을 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준영의 황금폰이 있다, 뭐 정식 아닌 카카오톡만 하는 휴대전화, 포켓몬 도감처럼 많은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웃자고 이제 한 이야기였죠. 그때 이제 웃자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보는 어떤 장면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번에 다시 한 거는 내가 본 거는 지인들 연락처뿐이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지코 씨뿐만 아니라 뭐 이용기 씨라든지 뭐 딘딘 씨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정준영 씨랑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분들이 다들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2차 피해자들이 지금 되게 양산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찌라시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일반 그냥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받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부터 이제 급속도로 지금 뭐 정준영 리스트라든지 이런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 저희도 관련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쪽 소속사에도 연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뭐 정유미 씨, 이청아 씨, 뭐 오초희 씨, 뭐 오연서 씨 같이 이게 정말 아니다, 우리랑은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장 발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JYP라든지 SM 그리고 YG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도 소속 아티스트와 전혀 상관이 무관하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피해자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피해자로 언급되는 또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2차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면서 이 사건 취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절친들 오늘 나란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요. 내일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내일 이 연예인들의 경찰 출석 장면도 YTN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겨울 기자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의 후폭풍으로 여의도의 전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회 윤리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 대변인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안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오신 대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리위를 내내 제대로 안 열어서 원성을 사더니 이제 서로 당끼리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1당과 2당이 상대 당의 지도부를 맞제소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발언을 한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윤리에 제소를 했고 또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두 사람을 윤리에 제소를 했어요. 그건 이제 원내대표 발언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하려면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이제 여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상생의 정치보다는 공멸의 정치 그리고 협상의 정치, 타협의 정치보다는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국회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도 뭐 서로 싸움하느라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참 우리 국회의사당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괴감을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총선이 앞으로 1년 남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총선에서 눈을 부릅뜨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까요?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부분이 윤리위에 제소 사유가 됐는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 대변인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 또 여러 가지 행동은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지휘했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맞불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 사실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윤리위원회 징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맞불 작전 차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와서 방해를 했다. 뭐 이런 의사진행 방해 같은 것들로 윤리에 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근데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가동되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윤리의 소위 이런 곳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지만 실제로 표결에까지 가는 경우 표결에서 가결되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이 다 지금 제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 윤리가 열릴지도 좀 의문이고 설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뭐 각당의 논쟁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까? 뭐 만약에 표결된다고 해서 가결될까? 아마 저는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어느 정도 약간 논쟁이 있다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서 오전에 국회의원과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발언 내용에 보면은 좌파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을 하고 종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법상의 제25조 국회의원의 품위 규정에도 반하고요. 146조의 모욕적 표현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반하고 법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 국회를 그렇게 좀 질이 낮은 저질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나 종북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쓴 것을 민주당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연설에 이런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종의 황교안 체제의 총선 전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좌파라는 표현이 11차례 그리고 종북이라는 표현이 3차례 사용이 됐거든요. 일종의 이제 색깔론으로 좌우 대결로 몰고 가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퇴행적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좌파 정권의 포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문제, 그리고 4대강 포 해체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좌파 포로 정권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전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좌우의 문제인지 제가 좀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냉전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 패인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자체 분석을 했더니 역시 냉전적인 대북 사고가 치명적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냉전적인 대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촛불 정권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황교안 체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 태극기 세력을 먼저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결국 이제
극우화 경향을 보이면서 자기 프레임에 덫에 갇히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전망도 듭니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욱더 자기 색깔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보셨지만 표창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여러 군데 나와서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표창원 의원이 문제가 됐던 누드 전시회 이 얘기까지도 지금 다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뭐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지금 기사 보니까 역대 대통령 무슨 모독사 그러면서 네. 뭐 귀태, 뭐 쥐박이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들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뭐 일종의 내로남불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창원 의원도 국가원수에 대한 비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죠. 어쨌든 완전 당시에 그런 저 보시는 지금 저 사진 네. 저게 뭐 의도를 했건 아니건 간에 저 문제 때문에 사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귀태 발언이 있어 또 사과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야가 바뀌면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조금 순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야당의 입장,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화 야당 네. 시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항상 고민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정부 여당의 정책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어떤 본연의 기능인 것인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순화하게 되면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는 네. 표현을 듣고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 자칫하면 막말이다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예. 그 선을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수를 선택을 한 거죠. 예. 왜? 앞서 뭐 교수님 잠시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로운 지도체제가 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당내 의원들 간에 예전에 있었던 친박, 비박이 어떤 갈등 같은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서 뭔가 하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대여 투쟁입니다.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예. 아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강한 톤의 어떤 단어들이 조금 사용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순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원래 순화된 원안보다는 좀 톤 다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그런 연설문이 났다라고들 네. 하더라고요. 강수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골랐을 텐데 그중에서 굳이 지난해 9월에 보도가 됐던 블룸버그 통신 기사의 제목을 인용한 것은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겨냥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결렬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실패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뭐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협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것이 결렬로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전의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을 따져보면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치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네. 외교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성과물을 내야 되니까 얼마든지 반전의 여지가 있고 지금 이제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블룸버그 기사거든요. 네. 거기 이제 제목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라는 타이틀이 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네. 그 기사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하나는 개인적인 캐릭터, 네. 상당히 예의 바르고 솔직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 전체의 맥락을 그렇습니다. 보는 게 그리고 아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네.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또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또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타이틀만 갖다가 쓰니까 예.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체 맥락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기대했던 정도의 합의문이라도 도출이 됐다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랬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저는 썼을 것 같아요. 그래도 썼을 예, 것이다. 썼을 건데 민주당은 저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의 그 반응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실패라고 봅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경제 문제로 치를 거예요. 대북 문제보다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정부 여당은 대북 문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를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뭐 좀 정부 입장에서 잘 풀려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어쨌든 뭐 물론 앞일을 모르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소속 대변인 얘기를 하니까 사실 발끈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만약에 하노이 회담이 잘 끝났다고 하면 수석 대변인 얘기해도 그래 니들은 그래라. 그래도 이건 잘 끝났어. 우리 원하는 대로 남북 화해 프로세스는 계속 될 거야 라고 그냥 여유 있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남북 관계마저 좀 북미 관계가 마저 꼬이기 시작하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저런 격한 반응 나온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제가 전략적으로 실패라고 보냐면요. 이게 대중과 언론은 심플합니다. 왜 콩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단어만 어제 오늘 정치면을 지금 뒤엎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당과 청와대에게 도움되는 것이냐? 저는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다.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적인 조금 판단 미스였다라는 말씀. 15년 만에 지각 개회도 속 터질 일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양당이 맞제소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짠다면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출구 전략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조눈이 뭐 점점 더 짙게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1월 국회, 2월 국회가 계속 걷던 데다가 3월 국회가 더 힘든 게 지금 이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지금 이제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의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5.18 또 왜곡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태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은 사실상 고립되는 그런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석 달 동안 이제 아무런 대안을 못 내놓다가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의원 정수 10% 축소인 270명 그 대안을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이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 여기까지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위헌 시비까지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국회도 싸움 국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안타까운 게 과연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이 국회를 걱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상당히 국민들 3월 달도 마음이 무거운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하지만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들어 있어야겠죠. 두 분 오늘 뼈아픈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나이트 1분 후에 이어집니다.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간략히 정리합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 씨 측은 내일 오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양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마지막 순방국인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해서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고 현지 교민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조한 동물 250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올봄 첫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서 더 춥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꽃샘추위가 누그러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여수 2도, 부산은 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4도, 대구와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유명한 클럽 장면, 누가 들여다보고 만들어내기라도 한 걸까요? 영화는 웃으면서 봤는데 현실은 놀랍다 못해 무섭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을 쏟아내며 가십으로 소비되기보다 부와 인기, 공권력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천국을 끈질기게 파헤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화의 명대사처럼 그 정도 가오를 가진 경찰들도 많이 있겠죠.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규리그를 끝내고 플레이오프를 앞둔 프로배구의 MVP 경쟁이 뜨겁습니다. 남녀 모두 1, 2위 팀의 에이스들이 최고 선수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리그 우승을 이끈 정지석은 MVP 후보 1순위입니다. 국내 선수 중 공격 성공률 1위, 서브 2위, 득점 3위로 공격 전 부문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수비와 리시브도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기록으로 집계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공로도 큽니다. 팀의 주포 가스파리니가 올 시즌 각종 공격 지표에서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대한항공은 1위에 올랐습니다. 고비마다 정지석이 중심을 잡고 에이스 본색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설레발 하는 것보다 남은 챔프전 잘 마무리해서 어차피 결과는 시상식 때 나오니까 주신다면 진짜 기분 좋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2위 현대캐피탈 전광인도 MVP 후보로 손색 없습니다. 토종 선수 중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정지석 바로 다음에 이름을 올렸고 수비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정지석을 앞섰습니다. 팀이 정규리그 우승이 아닌 2위에 머무르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챔피언전 가서 우승을 해서 그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여자부는 흥국생명 이재영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이재영은 올 시즌 30경기에 모두 출전해 외국인 선수들마저 제치고 득점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퀵오픈 1위, 시간차 공격 2위, 후위 공격 5위 등 공격 전 부문에서 고루 활약했습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3득점을 올리며 우승을 견인하는 등 중요한 순간 에이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팀에서 너무 저한테 많이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헤라운드도 저를 많이 믿고 수비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좋은 볼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재영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는 한국도로공사의 후반기 반전을 이끌며 득점 4위에 오른 베테랑 박정아가 꼽힙니다. 프로배구 남녀 MVP는 오는 15일까지 기자단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수상자는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포스트 시즌이 내일부터 열전에 돌입하는데요. 지난 6년간 정규리그 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던 우리은행이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6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챔프전에 직행했던 우리은행에게 플레이오프 무대는 낯설기만 합니다. 정규리그의 아쉬움을 챔프전 우승으로 반드시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명희와 김정은, 박혜진, 삼각현대의 풍부한 경험이
큰 경기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경기는 큰 물에서 노는 고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정규리그 3위 삼성생명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전 챔프전에서 우리은행에 3전 전패를 당했던 수모를 되갚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뭐 단기전 승부기 때문에 정규 시즌하고 달라서 좀 정신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년 만에 정규리그를 제패한 KB는 여유롭게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플레이오프가 3차전까지 가는 혈투로 이어질 경우 KB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두 팀 다 어떻게든 3차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마다 우승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나서는 플레이오프. 마지막에 웃을 팀은 어디일지 여자농구 봄잔치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4위 KCC가 최하위 삼성을 95대 90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국가대표 슈터 이정현이 22득점으로 활약했고 송교창도 20점을 보탰습니다. 3위 LG는 20점 10리바운드로 활약한 김종규를 앞세워 KT를 90대 83으로 꺾고 4위 KCC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유지하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가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호날두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호날두의 세리머니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전반 27분 호날두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알립니다. 수비수보다 높게 뛰어올라 머리로 크로스를 받아 넣었습니다. 1차전 0대2 완패를 원점으로 되돌린 후반 3분 추가골도 호날두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 공을 걷어냈지만 골라인 판독 결과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8강행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호날두는 페널티킥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개인 통산 8번째 챔피언스 리그 해트트릭입니다. 16강 1차전까지 한 골에 그쳤던 호날두는 가장 필요한 순간 이름값을 해내며 유벤투스가 자신을 영입한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돕기 위해 유벤투스에 온 것이라며 우승을 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해트트릭 활약과 함께 호날두의 승리 세리머니도 해외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다소 민망할 수 있는 이 동작에는 안가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유벤투스가 완패한 지난달 16강 1차전에서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이 비슷한 동작으로 유벤투스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이 시메오네 감독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호날두에게도 같은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다른 16강 경기에선 맨체스터 시티가 샬케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두 골을 넣은 아구에로를 비롯해 무려 6명이 7골을 합작하는 극강의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YTN 김재현입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욕설을 내뱉은 김종부 경남FC 감독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김 감독이 심판을 향해 욕설을 한 점이 인정돼 모레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9일 인천과의 K리그 2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인천이 넣은 선제골이 오프사이드였지만 심판이 비디오 판독도 없이 넘어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프로야구 히어로즈가 새로운 이름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 잘 만들고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시범 경기부터 안 다치고 좋은 플레이 보여줘서 올해 저희 팀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